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목표는 우파도 시민단체가 활동을 하고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도록 하느냐, 이게 사실상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시장선거, 교육감 선거가 가장 큰 선거이지만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도 이제 모두 새로 뽑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한테 가서 공천 받으려고 어떻게 이제 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시민단체가 뭐 국회의원 공천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우리가 빼들자 이게 아니고, 국회의원이 공천하는데 플러스 알파 되게 뭔가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것이 그만큼 공천을 받는데 유리한 그런 그 경로를 이번에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좌파 우파 간의 체제 전쟁이다, 이런 이제 상당히 이제 일반화되어 있죠. 좌파와 우파 간의 체제, 즉 공산주의 체제나 사회주의 체제냐 아니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 체제 전쟁을 현재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쪽이 자유주의 공산주의 계열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키고자 하는 우파 쪽이 결국 정권을 다시 찾아봐야 된다. 이 전쟁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 치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자유가 없는 그리고 아주 번영되지 못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될 거다라고 해서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우리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제 전쟁에서 우파가 승리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우리 우파도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제가 생각하는 단계는 3단계 전략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지피지기라고 보고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손자가 얘기했는데 이게 첫 번째 가지고. 근데 지피지기면 다 되느냐? 아니다 이거죠. 지피지기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조직. 이 지피지기를 통한 학습을 한 조직. 우파의 핵심 지도층은 학습 조직이 돼야 된다. 마지막은 3단계는 뭐냐? 결국 투표를 통한 물리력으로 뭔가 정권을 빼앗는 이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투표를 통해서 결국 정권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되니까 투표죠, 투표. 근데 투표라는 게 개개인에게 맡겨놔서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조직화를 통한 투표, 이게 돼야 된다. 토요일 세미나는 왜 하느냐? 지피시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피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자. 이게 이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 2022년 8월 25일에 결성되고 지금 2025년이니까 한 7년 좀 넘었죠. 7년 동안에 저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이끌어오고 운동을 해왔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조직화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아직까지 조직화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작년 총선에서 부산에서 17석을 국민의힘이 당선시켰는지 단체가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조직화되어 있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 기간을 통해서 조직화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표. 이거는 막연하게 개개인에게만 맡기나고는 불안해서 결국 이 투표를 조직적으로 하자 이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선거구별로 유권자 조직이 건설돼야 된다. 해서 제가 세운 목표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0명, 이게 목표예요. 만약 이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은 그것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조직화를 하는 기반이 갖춰질 거다 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1000명씩 조직되면 이분들과 함께 투표의 운동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 혼자만 투표하지 말고 적어도 자기 포함해서 3명, 최하 곱하기 3, 자기 포함해서 최소 3명을 함께 투표의 운동을 동참시키고 실제로 투표하는 조직으로 만들자. 이게 저희 현재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강의는 이제 정성문 우리 자유시민연합의 우남공원 명칭회복위원회라는 그 위원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65년생입니다. 태어나기를 초량에서 태어났습니다. 6살 때 전포동 옛날 동부터미널 앞에 이사 와갖고 20살까지 살고, 그 이후로 이제 군대를 제가 53사단 신교대 들어가가지고 85년도에 전경으로 차출이 됐습니다. 전경으로 차출이 돼가 부산시경에서 그 당시 특공중대입니다. 고천 건물 침투해가지고
테러, 인질 구출하고 하는 작전하는 걸 85년도, 6년도 당시에는 전경들이 했습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있었는데 경찰 특공대는 직원으로 구성된 부대는 202 특경단하고 701인가 702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청와대 경호하는 육군들 특전사에서 나오는 거 말고 경찰 경호하는 부대가 2개 중대급인데 편제는 아마 대대급 정도로 해서 경찰 경호, 청와대 경호를 하는 부대가 있었고 그 당시에 서울시경하고 부산시경의 전경 중대가 2개 중대가 있었습니다. 있어갖고 제가 이제 오부도 앞에 7중대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30개월 복무하면서 경찰 업무를 했죠. 86년도부터 87년도까지의 그 엄청난 사태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6.16 평화대행진 해가지고 부전역 앞에서 데모 해가지고 큰 차가 나와갖고 한 5만 명 정도 운집을 하고 했던 그 당시에 YS가 87년도 6월 5일쯤 될 겁니다. 6월 5일쯤 돼가지고 아닙니다. 6월 5일 날 그 당시에 수산대하고 산업대학이 전방 입소 갔다 와가지고 부산역에 떨어졌습니다. 87년도 6월 달에 2학년들 전방 입소를 갔다 온 애들이 한 2,000명 정도가 부산역에 떨어지면서 데모를 했는데 아마 그게 도화선이 돼갖고 6월 10일 날 YS가 대학극장 앞에 왔죠. 대학극장 앞에 와가지고 6월 10일 날 거기서 대중연설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화선이 돼서 결국은 6월 14일경부터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시작돼가지고 6월 26일 평화대행진, 6.16 평화대행진입니다. 6.16 평화대행진 해가지고 굉장히 격렬하게 데모를 하고 노태우 그 당시에 민정당 총재가 대통령하고 긴급회동해서 노태우 민정당 총재가 국민들 의견을 수용하는 걸 해서 6월 29일 날 6.29 선언이라는 담화를 발표해가지고 노태우라는 인물이 전국적인 인물이 되어서 그 국민의 직접 선거를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6월 29일 수용한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헌법이죠.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다가 87년도까지 왔는데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은 중대급 부대입니다. 중대급 부대가 돼갖고 경찰국장 지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계시는 의경들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도보순찰대, 방범순찰대 이거는 경찰서장의 지휘를 받는 중대급 부대이고 제가 근무했던 부대는 부산 직할시 경찰국 기동 7중대라 갖고 경찰국장 직할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중대장 경감 중대장이라도 편제가 다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찰국 기동대가 돼가서 경찰국장의 바로 밑에 중대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대장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부대 생활할 때 대장님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작전권이 있었고 인사권이 다 있었고 또 병사들을 14일짜리 휴가를 보낼 수 있는 휴가 특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자를 빼고 대장님 하는 편제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기호를 했는데 정경부대는 부사관이 없습니다. 부사관이 없기 때문에 병사 중에서 기율을 합니다. 기율이 부사관 역할을 하죠. 당직 부사관 역할을 하는데 제가 가끔 요즘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중대 병력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 중대는 60 그 당시에 정경중대인데도 60이 2자로 있었고 그 당시에 K1이 육군에 보급되기 직전이었는데 특전사만 일부 보급되고 일부 부대만 보급되고 K1이 점점 보급되는 그 시기였는데 우리 중대는 30정이 있었습니다. 특공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16는 개인 학위가 1인당 한 정씩 다 있었고 30정은 특공용으로 특공 작전 때 쓰기 위해서 30정이 있었고 60이 2자리 있었고 60 실탄이 10,000발 정도 있었습니다. 학위 무기고에 60 실탄이 10,000발 정도 있었고 16 실탄은 1인당 한 200발 해가지고 중대원들이 다 할 수 있는 정도가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울경이 돼서 밤에 동부서 간내에 간첩 나타났다 해가지고 부대 끌고 나가면은 작전할 수 있습니다. 엊그제 보도자료 나오는데 보니까 소대장이 중대장 지휘 받지 마라. 자기가 불법하다고 생각하면 명령 위반해도 된다. 중대장은 대대장 지휘 안 받아도 된다. 대대장은 전대장 지휘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국힘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똘똘 뭉치려 하니까 여러 가지 국힘당을 흔드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개딸들이 이재명이나 그리고 지그 당을 똘똘 뭉치는 그 세력을 부술라 할 때 그들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개딸들이 나서는데 우리 당은 당내에서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가 지방선거를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선거를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지난번에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와중에서도 50% 이상의 대의권을 받았습니다. 대의권을 받아갖고 대표가 됐기 때문에 정당의 대표성 그리고 대의권이 있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를 똘똘 뭉치갖고 그분의 의지에 맞는 그 당이 되어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도 선거에서 200석 중에서 23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일종의 망명정부를 이끌고 부산으로 와가지고 반격의 기회를 받았죠. 받아갖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웠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흔드는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개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 개딸의 세력이 되어서 지금 당의 지도부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도부를 흔드는 세력들을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서 그 지도부가 힘을 가지고 단단하게 뭉쳐갖고 60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명 중에서 23명 갖고 불과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그것처럼 만약에 그 당시에 흔드는 세력들이 있어갖고 그 당시에도 그 이승만 정부 당시에도 이승만 계열 말고 다른 분들도 이승만으로 불리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흔들었다고 봅니다. 그 흔드는 세력들을 전부 버리고 딱 뭉칠 수 있는 세력만 뭉쳐갖고 새로운 어떤 형태, 제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그 새로운 세력들만 뭉쳐갖고 부산에 와가지고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으로 우리 언론인들께서 어르신들이 장동혁 체제가 똘똘 뭉치갖고 국힘당이 뭐 민주당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의 국힘당 그대 야당 단일 정당 아니겠느냐. 뭐 힘도 그대 야당이 예전 이야기입니다. 그대 야당도 아니고 지금은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습니다만 한 60명 정도만 똘똘 뭉치면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방선거를 이기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대의성이 있는, 대의권이 있는, 명분이 있는 그런 지도부를 똘똘 뭉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도부를 도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주변에 똘똘 뭉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핵심은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또 민주화 운동, 이 민주주의하고 민주화 운동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용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참으로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저도 대학교 4년 동안에 사실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한 학생운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그때 박정희 체제니까 박정희는 독재 권력이 있습니다. 이거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운동하자 그렇게 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는 옳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희생을 당한 사람은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을 한 것들이 많이 생겼죠. 대표적인 게 5.18입니다. 기본 바탕에는 저희 민주주의는 너무나 고상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한 운동을 한 거는 그런 민주화운동 한 거는 참으로 좋은 운동이고 그거를 함으로써 희생당한 사람은 보상해줘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적 논리예요.
이 논리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민주주의가 참으로 위대한 가치라는 것을 시로 읊은 사람이 있어요. 김재하라는 시인이 쓴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기억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타는 목마름으로 뭐 거리에서 뭐 이렇게 민주주의에 만세하면서 이제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목숨을 걸고 그런 그런 일을 한 그를 아주 위대한 가치로 칭송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가치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헌법 제1조 1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라는 가치와 공화주의라는 가치를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헌법적 가치로 내세운 게 바로 헌법 1조 1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대한 가치로 통상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민주주의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용어가 아니잖아요. 번역된 용어입니다.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원래 어원이 영어로 하면 뭐죠? 데모크라시입니다. 데모크라시. 크라시는 지배라는 뜻을 가진 의미예요. 크라시가 붙는 용어는 통상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데모크라시. 이 세 개를 통상 이제 크라시가 붙는 용어를 하고 있는데, 오토크라시는 이게 개인이 혼자 단독자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번역할 때 뭐라 번역하냐? 독재 정치라고 번역해요. 아리스토크라시는 아리스토라는 좀 귀족적인 이런 의미가 붙어 있는데 소수의 집단 지도 체제, 귀족 정치라고 번역하거든요. 데모크라시는 뭐냐? 데모라는 것은 다수를 뜻합니다. 다수, 대중, 대중이 지배하는 이게 데모크라시예요. 그러니까 오토크라시는 독재 정치, 아리스토크라시는 귀족 정치. 그러면 데모크라시는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대중 정치라고 번역해요. 대중 정치. 대중 정치라고 번역하는 게 저는 올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원을 따지면은 주의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내포한 용어예요. 주의라는 걸 붙으려면 원래 어원의 끝에 이즘이 붙어요. 이즘이 붙는 게 주의라는 걸 뜻하는 의미입니다.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사회주의, 소셜리즘, 공산주의, 커뮤니즘 다 이즘이라는 게 붙어하고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가 원래 그래요. 근데 데모크라시는 이즘이 아니에요. 이즘이 아닌데도 민주주의라고 지금 번역을 한 거야. 누가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이 이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서양의 용어들을 번역했는데 주로 어느 일본인이 그렇게 번역한 걸로 지금 생각합니다. 주의라는 말이 붙다 보니까 이게 가치를 내포한 단어로 오해되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가 아니고 대중정치라고 만약 번역했다면 그렇게 큰 가치를 내포한 단어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데모크라시 세 가지의 정치 지배 체제가 있는데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인 체제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국민 대다수가 아직까지 민도가 낮고 이럴 때는 오토크라시, 독재가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오히려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승만, 박정희 시대가 저는 그랬다고 봅니다. 그때 이승만, 박정희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국민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혼자서 이끌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오토크라시가 나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아리스토크라시가 나을 때도 있어요. 이때 말하는 귀족이라는 것은 뭐 신분제가 아니고 지도자적 자질을 가진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 지도 체제 이런 거, 이게 아리스토크라시거든요. 아리스토크라시를 지금 실행하는 나라는 많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는 현재 아리스토크라시를 선택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지금 300명 있잖아요. 300명이 모여서 법을 만들고 이게 아리스토크라시예요. 중국 같은 경우도 시진핑이 있지만 시진핑을 포함한 정치지도위원회 7명인가 뭐 있잖아. 그 집단지도 체제거든요. 집단지도 체제가 사실은 현대 정치의 대표적인 형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데모크라시는 뭐냐? 다수의 대중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 입장에서 보면은 다수가 정치에 참여하니까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쉬워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으냐? 아니죠. 잘못된 경우도 많잖아요. 오토크라시, 아리스토크라시, 데모크라시가 세 개 중에 어느 것이 최선이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로 번역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옳은 걸로 지금까지 이해되어 왔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특정의 착각 내지 세뇌당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참 좋은 용어로서는 어디서 나오느냐? 저희 좌파의 통일신전 전략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파의 핵심 지도층을 가지고 있는 공산혁명가 조직이 당면한 적과 반대되는 모든 세력 하나로 뭉치는 게 통일신 전략인데 그 핵심적인 지도 세력이 있었어요. 좌파는 그게 공산혁명가 조직입니다. 그게 소련 같은 경우는 전위적인 당을 만들어가지고 당원들이 그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통일신 전략을 하면서 다른 연대 세력을 모을 때 내세운 용어가 뭐냐? 바로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내세우면서 당신이 주인이다. 당신이 투표에 참여해라. 당신에게 당신이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게 결국 우리가 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라고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통일전 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이걸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술로 채택한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자 여기 지금 이 책이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 책이에요. 여기 보면 공산당 선언도 있고 엥겔스의 공산주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다수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엥겔스가 쓴 공산주의 원칙이라는 그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대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통일선 전략의 하나의 실행 전술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모택동이에요. 이 모택동 선집에 있는데 이 모택동이가 1940년도에 쓴 신민주주의론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에 보면은 현 단계 그 당시죠. 1940년대에 중국은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다. 이렇게 진술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로 통일선 전략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용어 전술이다. 이렇게 얘기됐던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을 주로 누가 말을 많이 하느냐? 좌파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써요. 좌파들이 자기들은 민주화운동 했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했고 이게 대해서 희생당한 사람 보상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법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를 했다면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상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3분의 2는 공산주의 운동이다 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1번은 뭐냐? 협의의 민주화운동. 협의의 민주화운동은 뭐냐? 반독재 민주화. 이게 협의의 민주화운동. 그런데 학생들, 종교단체, 그리고 일부 야당 세력까지 포함해서 협의의 민주화운동을 한 세력들이 있어요. 이 세력은 지금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번의 민주화운동은 뭐냐? PD예요, PD. 3번은 뭐냐? NL입니다. PD, NL. 이것도 자기들은 다 민주화운동 했다고 얘기합니다. PD는 People's Democracy, 인민민주주의. NL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인데 이 두 개 다 공산주의 운동이에요.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데도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민주화 운동했다고 내세우는 거예요. 좌파의 소위 핵심 지도 세력이 다 PDL 출신들이에요. PD는 People's Democracy, 소위 정통 막스 레닌주의입니다. 정통 막스 레닌주의. 주로 노동운동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PD 계열이에요. 노회찬, 그다음에 노동당, 뭐 이쪽은 다 노동운동 쪽이거든. 이런 노동운동한 PD 계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NL은 뭐냐? 내셔널 리버레이션. 북한의 김일성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고 북한과 남한의 통일운동을 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북한을 추정했어요. 이 주사파. 권력을 장악하기 전까지는 원래의 취지를 노출시키지 않고 내세운 뭐냐? 다 민주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민주화운동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통일전선을 이루기 위한 핵심 용어 전술 사용이 바로 민주주의, 민주화운동이다. 우파 시민단체도 뭘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 일이 많죠. 가장 중요한 게 용어. 이 용어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좌파
자기들이 심어놓은 잘못된 감정을 빼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파를 보수라 부르고 좌파를 진보라 부르는 거, 이 잘못됐다. 좌파의 용어 전시다 이게. 예? 이게 깨뜨리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다음에 민주화운동 했다 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3분의 2는 PD와 NL은 다 공산주의 운동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들이 내세웠던 거는 민주화를 내세웠어요. 자, 그럼 앞에 1번 뭐냐? 희비의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 이 사람들 뭐냐? 이것도 제대로 된 운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이 일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잘못됐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이끌어온 사람은 저는 세 분의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이 정치를 제대로 한 거예요. 정치를 제대로 했는데 소위 협의의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 다 독재를 하고 이 반독재 투쟁을 한 인물이 바로 협의의 민주화운동 했던 세력이에요. 70년대 학번까지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반독재 민주화운동 했다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도 잘못됐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이 이끌어갔던 그게 우리나라를 올바로 이끌어간 주도적인 올바른 거지. 이게 반대하면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올바른 운동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3분의 2, 즉 PD, NL 계열의 민주화운동은 사실은 공산주의 운동이니까 그건 당연히 잘못한 거고 협의의 민주화운동 했다는 사람들도 올바른 운동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의 위대한 어떤 전략을 잘못됐다면서 반독재하면서 맨날 데모했잖아요. 저도 대학 4년 동안 데모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올바른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의 전략이 올바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공부를 해야 돼. 이승만과 박정희는 우파 내에서는 이제 다 인정하잖아요. 전두환에 대해서 우리 우파 진영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아요. 이 이승만은 건국혁명을 이룬 인물이고 박정희는 산업혁명을 이룬 인물인데 자, 전두환은 뭘 이루느냐? 저는 시장혁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우파의 핵심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까지만 해도 시장경제체제라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박정희 대통령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은 원래 사회주의권에서 만든 거예요. 소련이 레닌 이후에 스탈린이 했던 게 바로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 이거 시장경제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지도인 건 맞지만 시장경제를 이끈 인물은 누구냐? 박정희 아니었다 이겁니다. 박정희 말기에 79년도 가면은 박정희가 이끈 국가 주도의 그 경제체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경제가 엉망이 됐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전두환입니다. 전두환은 시장경제혁명을 이룬 인물이에요. 이거를 우리 우파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기라는 인물을 경제수석으로 발탁하면서 김재기에게 정권을 부여했어요. 김재기 이룬 게 바로 시장혁명입니다. 맨 처음에 한 게 예산동결. 그러면서 이때 통신혁명을 이뤘거든요. 즉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된 게 이때 그 싹이 튀어졌던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독재자로 하면서 비난하면서 민주화운동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우파 내에서도 많아요. 잘못됐다 이겁니다. 저 자신도 그랬고 또 좌파들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용어 전수 대다수 지금 우파 정치권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우파 다 보수 이야기 하잖아요. 이 잘못된 용어라. 이것도 잘못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 되고 민주화운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운동이 아니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령을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령으로 해서 젊은이들이 깨어났다. 이거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우파운동하면서 주로 저도 뭐 시위를 많이 가봤지만 대다수가 나이 든 사람들이 대다수 60대 다 넘은 사람들 뭐 30, 40대, 20, 30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시위를 주도하는 게 우리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자유대학이라고 합니다. 젊은 애들이 10대, 20대, 30대가 이 이재명 정권이 잘못했다 이러다가 우리 미래가 완전히 망한다 이래가지고 젊은 층이 깨어난 거. 이거 우리나라 현재 시민운동 차원에서 보더라도 아주 커다란 변화입니다. 그걸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령 선포를 함으로써 그 진정성을 젊은들이 알아간 거야. 나이 든 사람들은 오히려 명령할 바에 그 정도 거래가 되느냐 뭐 이래 비판하는 사람도 물론 많지만 젊은 층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을 깨닫고 반대한민국 세력과 척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미래가 없다. 이걸 걔들이 지금 깨달아 가고 있다니까. 이거 크나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젊은 층에게 새로운 기대를 저는 하고 있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 이제 후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